호기심의 캐비넷이라고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한국에 연구된 책들도. 근데 엄정히 말하면 이 큐리오시티는 호기심이 아니라 이 오브제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뭐 찐템들, 레어템들, 영어식의 호기심은 아닌데 정말 많이 번역이 잘못돼서 지금 통용되긴 해요. 제가 아는 큐리오시티는 화성에 간 그 로버예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따단!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랩장님을 새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 진짜 앉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어마어마한 분을 또 저희가 모셨습니다.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의 박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목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의 호기심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문과들 맞아, 문과 감성. 그러니까 이과들은 못 만들어 이런 거. 사실 박물관과 과학관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 키워드로 제가 생각했던 게 호기심이고요. 네, 이거 어딘지 아실까요? 모르실 것 같은데. 산호 같은 것들이 보이네요. 예뻐요. 뭐 해양박물관도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유리로 만든 장식장. 약간 로만 글라스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횟집입니다. 진짜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박물관에 대한 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진짜 그렇죠. 주변을 보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박물관이 우리한테 가까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연식이 된 영화긴 한데 아, 너무 유명하죠. 네. 여기가 배경이 어디죠? 뉴욕 자연사 아주 자연사 박물관. 박물관이요. 네. 이게 박물관이 살아있다죠, 제목이. 네. 이집트 나왔는데요? 저거 람세스 2세 같은데? 아누비스. 이집트 찾기예요. 수브 이집트 찾기. 보신 것처럼 수족관도 나오고 뭐 고고학도 나오고 자연사도 나오고 그래서 뮤지엄이 이렇게 분화된 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건 또 어딜까요? 그 고인돌 있는데 정답 나왔어요. 예, 세팅에. 맞아요. 장흥이나 뭐 고창 이런 데 고창입니다. 아, 근데 네. 저런 데가 있어요? 네, 꼭 우리나라에? 가보세요. 제가 이제 한국이 고인돌이 제일 많은 나라. 곳이에요. 네. 집적도가 제일 높은 공간이.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사실 박물관에 대한 생각을 계속 top 해서 올라가다 보면 무언가를 부장하고 기념하고 기록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인간의 행위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고인돌을 가지고 왔고 사실 고인돌도 그냥 청동기 시대 족장의 무덤이라고만 그냥 단순히 말하기에는 정봉이신 천체 관련된 맞아요. 무언가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어떤 지적 문명의 상징이기도 해서 박물관이 뭔가 정말 딱딱하고 뭐 건물이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확실히 이제 사람들은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종이 형성된 이래로 이렇게 종적 특성이 무엇인가를 항상 이렇게 물리적으로 구체화시켜 놓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박물관은 굉장히 인간의 어떤 본능이 잘 네. 들어간 어떤 시설이자 제도다, 뭐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될과학 채널에 문과 두 분을 모셔놨더니 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기념하고 기록한다는 건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의미를 나만 부여하면 의미가 사실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공유하는 거죠. 공유해서 공유를 자, 해야지. 다시도 하고 싶고 그것도 우리의 어떤 욕망일 것 같습니다. 네. 이 17세기 그림이 담고 있는 내용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인류 최초의 전시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 좋은 걸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180일 동안 금실과 은실로 기둥을 화려하게 장식을 하여서 온갖 대신과 신하들에게 다 보여주고 잔치를 했다라는 장면이 나와서 전시학에서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디스플레이의 최초의 기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 쩔지. 저렇게 보고 있고 사실 근래에는 소셜미디어 많이 쓰잖아요. 인스타 같은 거죠. 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 소셜미디어가 나중에 다 그 기록들이 박물관화가 될 거라고. 맞아요. 아카이브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나 오늘날이나 우리가 박물관은 뭘 하는 곳인가요? 라고 하면 요 정도 답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뭐 박물관 정책 컨설팅이 뭐 거창한 것 같아도 이 9개 기능 중에 뭐가 약하다, 뭘 보강하셨으면 좋겠다, 뭘 크로스해서 새로운 걸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박물관 연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박물관을 영어로 아까 뭐라고 하죠? 너무 제가 죄송합니다. 왜? 뮤지엄. 그러니까 너무 제가 갑자기 너무 기본적인지. 아니, 나 순간 뮤지엄인데 또 뭐가 있나?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이제 어원도 한번 올라가 볼 수 있겠죠. 뮤지엄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나라고 하면 이집트에서 왔죠. 네, 이집트에서 왔죠.
이집트 발음으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근데 네. 뮤세이온 사실 이집트어는 아니죠. 고대 그리스어죠. 그리스어에서 왔고 복수 형태의 무사히가 사는 기거하는 거소를 우리가 무세이온이라고 하는데 그럼 무사가 누군지를 봐야 되겠죠. 무사는 한 명에 대한 이름이 아니고요. 9명에 대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아폴론 하계를 담당하는 그리스 신의 딸들로서 각자 담당하는 문예 혹은 이제 영감을 주는 여신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무사이라고 얘기를 하죠. 더 편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뮤즈입니다. 그 세대 아니에요? 뮤즈? 락밴드 뮤즈 세대 아닌가? 맞죠. 락밴드가 뮤즈가 있었나? 있죠.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랩장님은 모르셔야죠. 몰라도 괜찮아요. 아는데 못 맞아요.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뮤즈가 기거하는 거소를 우리가 무세이온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이제 19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상징주의자인 퓨비디 샤반이 그린 그 그림인데요. 저런 신전 같은 곳을 무세이온이라고 불렀던 거죠. 물론 저 때는 뭘 보관하거나 그랬던 건 전혀 아니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뮤즈,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창조하게 하는 그러한 신비로운 지적인 공간을 무세이온이라고 불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기관이나 장소의 이름으로 쓴 건 어디다? 이집트죠. 이집트입니다. 네, 이집트입니다. 네.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저 시설은 실제 유적이 지금도 남겨져 있어요. 지중해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가면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세라피움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거든요. 네. 그 알렉산드리아 세라피움이 사실은 약간 이제 아크로폴리스로 이렇게 올라온 언덕이고 원래 거기에 이제 뮤세이온의 부속 시설이 있었던 곳인데 제 생각에는 그 그림은 거기를 좀 묘사한 것 같아요. 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무세이온은 단일 건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바꾸면 복합 학술 문화 단지. 맞아요, 예. 물론 전시실은 없었고요.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자료실이나 연구자들, 네, 맞아요. 그 예. 그리스 예.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학자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숙식도 해주면서 연구를 하라고 하는 랩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많이 아실 텐데 네.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뮤세이온의 부속 시설이에요. 저희 일본 갔었잖아요. 도쿄 중앙박물관이 있는데 정말 다 모여 있죠. 다 모여 있어요. 약간 단지처럼. 네. 맞아요. 그 느낌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모여서 직접 기능을 하는 게 사실 무세이온이라 단일한 것만 우리가 뮤지엄이라고 얘기한 것도 최근 200~300년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우에노 하면 당연히 저한테는 국립서양미술관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 국립 도쿄박물관에는 이집트실이 생각이 납니다. 네, 저한테는 이제 다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모여도 과학관. 재밌겠네요. 실제로 저희 그랬었어요. 예, 그렇게 했어요. 저희. 재밌어요. 헤어진 다음에 다시 만났어요. 사실 이거 다 그러니까 상상도죠. 19세기에 유럽의 고고학자들이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열심히 문서를 찾고 요새 말로 하면 자료를 보고 아카이브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왕조죠, 부장님? 이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네. 왕조라고 기원전 이제 332년에 거의 마지막이네요. 네, 이게 마지막 맞아요. 왕조예요. 마지막 왕조예요.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페르시아랑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집트에 들어와요. 당시 이집트가 페르시아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근데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그 세력을 쫓아내고 다시 이제 페르시아 세력이랑 전쟁을 하려고 다 이집트 밖으로 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집트에 이제 그리스 계통의 왕조가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의 왕들을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고 다 1세부터 15세까지 있는데, 네. 저 알렉산드리아 저 도서관, 그러니까 무세이온은 아마 알렉산드리아 1세 때부터 맞아요. 뭔가 짓기 시작해서 3세 정도 2세나 3세 때 이제 완공이 완성. 됐을 것이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지중해 세계가 몰락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역사에선 중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일신 중심의 기독교 정신으로 이제 변환이 된 게 서양 중세의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유럽에 가면 덥거나 막 이럴 때 우리 저는 성당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왜냐면 막 시원하니까 에어컨도 없는데 공짜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성당에 그렇죠. 모든 예. 게 열려 있는데 유일하게 유럽의 성당에서 돈을 받는 구역이 저기 지하에 있거나 뭐 예. 어떤 재단 뒤에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살드 트레저 성물의 예. 방 뭐 이런 뜻이고 오. 일종의 박물관이죠. 맞아요.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궁금하네요. 왔는데요. 보물들이 보시면 뭐 십자가, 있네요. 손상만 있는데 저게 빈 게 아니라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예. 사람 시신이 시신의 일부 뭐 머리뼈 뭐 이런 거. 실제로 근데 너무 진짜네. 직관적이죠. 근데 와, 지금 한 멋있다. 가운데 발 아래에 있는 투명한 게 사실 유리는 아니고 광물인데 제가 과학 채널 나온다고 뭐라도 과학이란 거 얘기를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하려고 막 되게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어요. 근데 수정이래요, 수정. 사실 수정은 수정과 유리는 어떻게 다르죠?
맞아, 어떻게 되죠? 이런 거 배우러 왔어요, 저. 또 그쪽은 또 내가 아니어서 또 교수님 중에 있으신 거 아니에요? 수정은 광물이고 유리는 그렇죠. 유리는 인공물이죠. 그렇죠, 사실. 인공물이죠. 이집트에서 만들었죠. 유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초창기 형태 네. 유리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실제로 유리가 정말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는 이집트보다 좀 후대의 일이죠. 네, 로마에서 많이 또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비엔나 박물관에서 와 있는 로마 시대 유물을 또 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 영상 채널에서는 저도 잠깐 등장을 합니다. 중앙박물관에서. 이거 홍보도 홍보고 제가 사실 교수님 드리려고 네. 선물 갖고 왔는데 안 될 거 아니라 많은 티어스가 네. 있는데 요거를 이제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까먹을 뻔했어. 이게 놓고 갈 뻔했어. 그냥. 아무튼 다시 우리 그 뼈 얘기 네. 돌아가서 수정 얘기하셨잖아요. 네. 뭐 수정이 중세 시대 때 영적인 순결함을 상징한다. 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안에가 비었거든요. 12세기쯤에는 안을 파내는 기술까지도 할 수가 있었대요. 그 자체로 진열장이 된 셈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저가 좀 했을 것 같아요. 뭐 손가락이라고? 아무 손가락이나 아니면 뭐 동물 뼈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작동하던 그 믿음 체계인 그렇죠, 것이지 그렇죠. 그게 맞아요. 실제 그 물건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 중요하지 않고 맞아요. 그래서 성물함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교환을 하거나 불법 매매를 하는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도 오. 1200년대에도 1215년에 열렸던 공의회에서 한 번 들어간 유물은 절대 빼지 못한다. 이런 걸 아예 만들었대요. 중세 때는 그리고 이게 각 지역별로 막 성유물 가지고 맞아요. 엄청 백제 경쟁하죠. 무슨 지자체 무슨 어디 어, 아들 이런 맞아요. 것처럼 이거 만지면 뭐 더 기적이 우리가 그래서 더 세다. 제가 그래서 알기로는 초능력의 세계였군요. 어떤 성인의 손가락을 다 이렇게 네. 10개가 있잖아요. 10개를 잘라서 다 다 나눠 다른 갔는데 데다가. 나중에 다 모아 보니까 10개가 훨씬 넘고 13개 막 이렇게 돼 있는 가능해요. 13개가 아니라 30개만 이렇게 가능합니다. 진짜? 예, 그런 그 경우도 말씀 있죠. 하셔가지고 오늘 너무 케미가 좋네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미리 다 땡겨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최고의 탑티어라고 생각했던 유물은 누구 걸까요? 예수님. 예수님 당연하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유물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십자가 조각일 텐데 혹은 가시 면류관 조각일 텐데 전 유럽의 박물관에 가면 저게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아무도 저게 진짜 십자가인지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는 구조였다는 걸 우리가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거 루브르가 소장 중인 유물이거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일종의 메커닉한 장치가 돼 있습니다. 홀더폰 전에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가지고 아, 슬라이드. 이게 슬라이드. 이거 슬라이드예요.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해요. 오. 엄청 신경을 쓴 거죠. 당대 뭐 유행하고 중요했던 세공 기법들은 다 총동원된 겁니다. 진짜. 뭐 잔 데브르가 직접 소장하고 있었던 성물함이에요. 금으로 만든 성모자상이죠. 그 마리아와 이제 아기 예수가 있는데 아래 에나멜 칠보 세공을 한 자그마한 함이 있고요. 네. 이 함 안에 성모에 무엇이 들어 있다라고 전해져 옵니다. 성모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DNA. 성모의 다 옷자락, 다 DNA죠. 성모의 뭐 머리카락. 탯줄, 성모의 선물 탯줄은 어떻게 돼? 모유. 포시리스 정답 나왔어요. 모유예요. 진짜로? 아니,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는 중요하지 않아. 않아요. 한마디로 궁정의 어머니로서 얼마나 이 사람이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만든 그렇죠. 예.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이렇게 믿고 싶은 걸 가치를 부여하는 동물이다라는 걸 또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물건들이 있다는 소문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걸 다 가서 보고 싶잖아요. 네. 스페인 북부에 있는 생자크라고 하는 야고보 콤포스텔라 길이고 성지순례 지도인데요. 성지순례를 한 번에 슉 갈 수 없으니까 가다 보면 뭐 잠도 잘 거고 뭐 물물 교환도 할 거고 길이 날 거잖아요. 네네. 중세 성물을 보러 간다는 건 단순한 어떤 구경이 아니라 도시 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뭐 근대적인 그 행정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기여를 하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길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됐죠. 그 다음에 보시면 또 프랑스어 단어지만 다 보시면 아실 단어고요. 네, 르네상스인데 혹시 프랑스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발음을 조금 다르게 하실 것 그죠. 같은데 저도 불어를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불어를 읽을 줄만 알아요. 네, 읽어주시면 그러니까 발음을 못해요. 그냥 발음을 이렇게 못- 눈으로 네, 읽으신 눈으로만- 분으로 예. 네. 무려 불어를
그렇게 오랫동안 전공을 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빨리 해주세요. 한번 하세요. 그거 할 때까지 안 가실 것 같은데. 흔해성스. 목이 아프네. 네, 흔해성스라고. 흔해성스. 그래서 흔해성스라고 하는데 네상스가 사실 탄생이란 뜻이거든요. 아, 네. 우리가 흔히 세계사 교과서에서 진짜 막 외웠잖아요. 부활, 그렇죠. 재생 뭐. 근데 뭘 다시 되살리는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담의 창조라고 불리는 바티칸 16 예. 성당에 있는 벽화입니다. 중세와 르네상스가 딱 어떤 분기점을 가지고 갈라지는 건 절대 아니죠. 아닌데 네. 갈라진다는 어떤 모멘텀을 기준으로 한다면 세계의 중심이 신에서 네, 인간으로 이제 가고. 인간으로 간다. 아. 그래서 우리가 막 같이 외웠던 단어 중에 인본주의가 네.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세계의 질서가 여기가 성모의 모유다면 그냥 모유, 아멘 이렇게 하던 거에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 사실 그 의심 자체가 체계화된 사유 체계가 바로 과학이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엮어보려고 근데 했죠. 진짜요? 아. 너무 오, 진짜? 그래서 당시 예술가들은 그냥 예술가라고만 부르기가 굉장히 힘든 지점들이 있죠. 자기가 본 것을 실증한 것을 그린다는 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도 해부학적인 근육을 묘사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아, 들였죠. 그러네요. 사실 이게 100년 전이나 200년 전에 그려진 중세 그림이었다면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네. 않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게 중요하신 건데 그게 아니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드로잉을 이제 굉장히 많이 남겼는데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이라고 네. 불리우는데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건 비트루비우스가 누구인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예. 로마 시대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빈치랑은 엄청 차이가 있는데 다빈치가 중세 시간 동안 못 봤던 비트루비우스 같은 고대 로마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었던 그런 저작들이 다 이제 다시 발굴이 돼서 스터디를 한 거예요. 비트루비우스는 건축가였는데 주택 건축, 신정 건축, 도시 건축, 길 내는 법 이런 식으로 10권을 썼어요. 아, 건축부터 토목까지 다 맞아요. 망라를 했네요. 근데 흥미로운 게 그 10권이 오늘날 건축공학과에서 가르치는 분과 학문과 굉장히 일치를 한다고 어. 해요. 그래서 그 10권을 우리가 건축 10서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3권이 신정건축. 이 비트루비우스가 쓴 이 건축 총서가 현재까지 전해지나요? 네, 전해지고 내려오고 어. 다빈치 때 이제 라틴어에서 이탈리아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다빈치가 영감을 얻은 거죠. 무슨 영감을 얻었냐면 신정 건축의 제일 중요한 건 기둥의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비트루비우스 뭐라고 썼냐면 그 빌의 비밀이 우리 인체에 있다는 거예요. 아. 몇 등신이기도 하고 뭐 손가락과 손바닥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황금비에 대한 부분들을 인체의 비례 그리고 신정 기둥의 비례로 이제 해석을 했고 거기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다빈치가 그린 게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건데 다빈치도 대단한 게 그걸 그대로 받아 적지 않고 실제 자기 주변 사람들 다 불렀대요. 진짜 그런지 한번 해본 거예요. 공부를 영어로 스터디라고 하는데요. 네. 공부방에 해당하는 이탈리아 단어가 있습니다. 스튜디올로라고 부르는 거고 스튜디올로. 스튜디올로에서 로를 한번 빼볼까요? 스튜디오. 저희가 예, 와 있는 스튜디오. 곳도 지금 여기 그렇죠. 스튜디오고 스튜디오죠. 예. 뭔가 요즘에는 전문적인 어떤 작업을 하는 자그마한 그 독립 공간을 스튜디오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기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르네상스 이탈리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명상을 하고 탐구를 하고 이런 공간이 되게 필요했겠죠. 물론 예. 생업이 조금 괜찮으신 분들에 네. 한해서지만 이 스튜디올로의 그림을 보면 뭐를 실제로 갖다 놓지는 않았어요.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무늬를 새겨서 넣은 쪽매 공법을 뭐라고 하냐면 인타르시아라고 하는데 브랜드 얘기할 때 같은 니트인데 언뜻 보면 똑같아서 이게 진짜 루이비통인지 아닌지 그냥 니트 다 똑같은데 맞아, 맞아. 차이를 보시려면 이렇게 진짜 실을 안에 넣어가지고 직조를 하는 게 약간 진품이고 그 위에다가 그냥 올려서 이렇게 바느질을 맞아요. 하면 안 비싼 거예요. 그래서 패션에서도 인타르시아 기법이라고 해요. 아. 그렇게 그 무늬를 새겨 놓는 거를. 그러니까 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인타르시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타르시아 공법 기법이 들어간 스튜디올로를 만드는 게 유행이었던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또 그러다가 야 인타르시아로 새겨 넣는 거 말고 나는 진짜 찐 모래시계가 있어. 나는 진짜 찐 도자기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오브제들을 모으기 시작했을 거잖아요. 그럼 필요한 게 당연히 장식장이겠죠. 이렇게 개폐식 문이 달린 화려한 서랍장, 장식장을 뭐 캐비넷이라고 해가지고 프랑스식으로 발음하면 까비네가 까비네. 되는데 그래서 집집마다 이걸 하나씩 더 갖다 놨겠죠. 근데 이걸 항상 닫아놓을까요? 열어놓을까요? 열어놓고. 열어놔야죠. 그렇죠. 자랑해야 그리고 자랑이 되니까. 되니까. 되게 갖고 싶게 생겼다, 그렇죠. 진짜. 그래서 요즘 같으면 사진을 찍어가서 오늘자 나의 캐비넷 뭐 이렇게 찍어 올리겠죠.
당신 사진기가 없으니까 그림을 그립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별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림도 있고 해마 말린 거 약간 이거 뭐예요? 보여요. 보여요. 옛날 로마 시대 어떤 메달 장식도 있고 뭐 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캐비닛을 이름을 좀 붙이자라고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캐비네트 큐리오지테라고 해서 큐리오지티들을 모은 캐비넷이라고 합니다. 큐리오시티. 호기심의 캐비넷. 캐비넷이라고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한국에 연구된 책들도. 근데 엄정히 말하면 이 큐리오시티는 호기심이 아니라 이 오브제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뭐 찐템들, 레어템들, 영어식의 호기심은 아닌데 정말 많이 번역이 잘못돼서 지금 통용되긴 해요. 제가 아는 큐리오시티는 화성에 간 그 로버예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따단. 다음도 한번 남의 인스타 한번 또 들여다볼게요.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